네, 두 번째 프레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아니라 첫 번째 영상에서 그 15번까지 풀었기 때문에 이제 16번부터 풀 거고요. 15번에서 풀었던 그런 이제 유전 문제, 그리고 16번에서는 이제 가계도 분석에 대한 유전 문제가 나오는데요. 뭐, 음, 보면 부모 세대에 지금 질병이 없어요. 증세가 없는 거는 지금, 음, 여백이, 안 치워져 있죠. 그 공간이, 색깔이. 그리고 증세가 있으면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지금 증세가 없는데, 자식이 지금 증세가 있다는 것은 일단 열성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열성 질환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서는 우성에 가려서 이제 부모에서는 질병이 안 나타났지만 자식에서는 열성이 이제 열성 엄마한테도 열성 아빠한테도 열성이 오면서 이렇게 이제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또 뭔가 이제 보면은 좀 뭔가 보면 특이하게 어, 남자분들만 다 질병에 걸려 있어요. 여성분들은 질병이 하나도 안 걸려 있고,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약간 성에 관련된 어, 열성 질환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맨 첫 번째 그 아버지는 열성이죠. 그러면은 아들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 다 병에 걸려야 되고 만약에 아버지가 병에 있다면 Y 연관일 때 근데 여기는 첫 번째는 병에 걸려 있고 두 번째는 병에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어, 또 Y 연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또 아빠가 지금 병에 안 걸려 있고 아들은 병에 걸려 있고 또 다른 아들은 병에 안 걸려 있으니까 Y 연관은 일단 배제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X 연관이지 않을까 하고 이제 X 연관이지 않을까 하고 한번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X 연관이다. 그러면 뭐 엄마가 이제 병을 가지고 있었겠죠? X 다시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한쪽에서 여자들은 다 아빠한테 우성의 X를 받을 테니까 다 당연히 이제 병에 걸리지 않을 거고 병에 걸린 남자 아들은 엄마한테서 이제 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받고 아빠한테서 Y를 받고 병에 안 걸린 아들은 엄마한테서 우성의 그 유전자를 받고 아빠한테서 Y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면 뭔가 이제 이 상황이 내가 가정한 이 상황이 맞겠구나 하고 나서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X 다시를 물려줄 건데 어, 여자가 질병이 증세가 없어야 되니까 우성을 물려받았을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우성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열성을 가지고 있거나 둘 다 우성이거나 이런 케이스가 두 가지 나오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여기 밑에 세 번째는 아들이 증세가 있으니까 엄마한테서부터 병 걸린 유전자 받고 아빠한테서 Y 받고 이런 케이스가 되겠고 나머지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식이 될 거예요. 분명히 이 남자들은 엄마한테서 X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엄마도 병 걸린 유전자 하나 있어야겠죠. 이렇게 받고 여기는 이제 증세 있으니까 X 다시 Y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빠가 증세 없으니까 X 그럼 Y X 그 다음에 여기 남자가 또 병에 걸려 있죠. 그럼 엄마한테서 유전 X 다시를 받아야 되니까 엄마도 X 다시가 있는 상태에서 정상이니까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네 Y 그 다음에 아빠 정상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자식은 x, x 다시거나 x, x가 되겠죠. 네. 그럼 이 상황이라면 뭔가 뭐든 가정했어요. 이게 X 엄마 세대에서 첫 번째 이제 엄마 세대에서 X형관 열성 유전병을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다 유전이 되면서 이렇게 남성들의 특이적으로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제 1세대 남성은 보인자이다. 아니죠. 안 가지고 있잖아요. 제 1세대 여성은 보인자이다. 네, 맞죠. X와 X 다시니까 여기 보인자 가지고 있죠. 이 유전병은 Y형관 우성질환이다. Y형관 우성질환이었으면 지금 제가 지금 색칠하는 이 상태가 병이 걸려 있어야 되고요. 여기가 병에 걸려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병에 걸려 있어야 되고 Y이면 여기도 병에 걸려 있어야 되고 여기도 병에 걸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이 다의 보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방금 가정했던 X형관 열성질환으로 했을 때 상황이 맞아 떨어지니까 답은 라. 어, 10년 전 문제라고 봤을 때 10년 전 문제라고 봤을 때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유전한 문제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은 4번. 그리고 17번은 DNA 분자 300개 염기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20개가 구안이라면 G라고 쓰고 DNA 분자 중 티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우리가 이루는 샤가프의 법칙. C는 G랑 삼중결합, T는 A랑 이중결합을 이루고 CTU는 피리미딘, 그리고 AG는 퓨린 계열 퓨린 계열 염기니까 이제 여기서 20%가 구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00개에서 20%니까 10분의 1을 곱하면 60개. 구안인이 60개면 시토신도 60개고 티미는 여기에서 120개가 써버리죠. 그러면 180개가 남으니까 서로 90개씩. 아데닌, 티미 다 90개씩 가지면 60, 60, 90, 90, 300개 다 만족하면서 티미는 90개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 티미 90개. 이 박스가 언제부터 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마 풀이는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답 체크할 때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60, 60, 90, 90 그래서 답은 9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DNA 복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DNA 복제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닥을 그리죠. 어떻게 가닥은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5'과 3' 이렇게 가닥은 그리고 우리가 5'에서 복제는 시작되면 5'에서 3'으로 복제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주형 가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보기 1번 복제 시 주형 가닥 DNA는 3'에서 5' 방향으로 읽혀진다. 맞는 설명이죠. DNA 합성에서 디옥시리보 뉴클레오시드 3인산 뉴클레오티드죠. 뉴클레오티드가 사용되며 합성 중에 바깥쪽 한 개의 인산기가 방출된다. DNA 일단 이 보기가 DNA 합성 시 ATP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데 DNA 합성 시 ATP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뉴클레오티드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세 개의 인산기와 당과 염기가 붙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합성이 될 때 피가 떨어져 나가면서
P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상태로 이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합성 중에 바깥쪽에 한 개의 인상기가 방출된다. 방출되면서 합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DNA 복제 시 프라이머는 많은 경우 단일 가닥 RNA이다. 이건 그냥 암기성 지문인 것 같아요. 네. 프라이머레이즈가 일단 붙고 나서 DNA가 바로 붙지 못하니까 프라이머를 만들고 프라이머에 이제 DNA가 붙으면서 그렇게 복제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3번도 만든 보기, 2번도 만든 보기. 그러면 4번이 틀리겠네요. 새로 합성된 DNA 가닥 중 지연 가닥은 복제 분기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신장한다. 그럼 일단 지연 가닥과 복제 분기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통 선형을 기준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일단 열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DNA가 이제 수소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염기들이 이제 수소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열고 이제 DNA가 합성이 될 텐데 지연가닥과 선도가닥 그러니까 좀 약간 천천히 그러니까 막 가닥으로 이렇게 가닥가닥 옷가닥 계절편으로 합성되는 지연가닥과 그냥 한 번에 쭉 합성되는 선도가닥이 있을 텐데 선도가닥을 먼저 표시해 보면 5'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열리겠죠 가운데서 열리고 나서 DNA 합성은 5'에서 3'으로 합성이 될 텐데 이 경우는 그냥 열리면서 합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선도가닥으로 합성이 되고 이거와 똑같은 방향으로 이 경우에도 합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연 가닥은 어떻게 생기느냐? 지연 가닥은 5'부터 합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계속 열린다고 여기가 열리는 부위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열리는데 합성은 5'에서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합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만들어진 오가적의 절편 그리고 이제 열릴수록 그 뒤에 생기겠죠. 이렇게 두 번째 만들어지는 오가적의 절편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만들어지는 오가적 계절편이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가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게 그 열리는 중심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멀어지는 방향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복제 분기점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지 이게 보기 4번을 이제 틀리고 옳은 걸 판단할 텐데 복제 분기점이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어, 죄송해요. 복제 분기점이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국제 분기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신장한다. 맞죠. 그런데 국제 분기점이 여기가 아닙니다. 국제 분기점은 여기에요. 여기. 국제가 되는 부분, 양 사이드의 끝. 국제 분기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보기를 보면 복제 분기점에서 어떤 방향이죠? 어떤 방향? 멀어지는이 아니라 복제 분기점에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이죠.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복제 분기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복제 분기점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복제 분기점 방향으로. 복제 분기점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음,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1번, 2번, 3번이 합성됐다니까 이런 방향으로 합성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이 4번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로 갈게요.
19번은 아래는 정상 상피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배양하는 동안 세포수의 매 시간 측정하여 얻은 결과이다. 시간에 의해서 세포를 배양 용기에서 떼어낸 후 희석하여 액체 배양 액체 배양액의 부유 상태로 배양하는 동안 세포의 수를 측정한 것이다. 얻은 결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단 답이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또 의견이 도움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일단 쳐놓고요. 어, 일단 배양이라는 것 자체가 세포를 배양하면 이제 점점점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제 점점 많아질 텐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급격하게 하게 되죠.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점점 세포의 수가 일정해지죠. 세포의 수가 일정해지는 거는 이제 뭐 또한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문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결국에는 분열 세포가 분열하는 것과 이게 좀 지우고 어, 세포가 분열과 세포가 이제 분열하지 못하고 죽는 속도 그리고 분열 속도 이게 같아졌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이게 같다. 죽는 속도와 분열 속도가 같다. 그러니까 분열을 좋게 많이 했던 이 부위에서는 어, 환경이 좋았다. 환경이 좋았고, 좋고, 어, 일단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밀도 의존적이겠죠. 뭐 암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밀도 의존적이라고 또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밀도가 적어서 충분히 이제 많이 이제 배양이 되고 분열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제 평평해지는 순간이 오면 세포들이 이제 이것과 반대겠죠. 환경도 안 좋아지고. 왜냐면 영양분이나 그런 오염물질들, 그리고 노폐물들이 쌓일 수 있겠죠. 환경도 안 좋아지고, 밀도도 높아졌겠죠. 밀도도 높아지니까, 어, 밀도 의존적으로 이제 분열을 할 때, 이제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도도 높아지니까, 어, 분열을 못하거나 뭐 죽는 속도,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세포 수가 일정하게 이제 뭔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A에서 세포를 배양용에서 떼어내서 희석을 했죠. 어, 배- 떼어내서 희석을 하여 떼어냈으니까 전체 달을 떼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달을 떼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 전체 달을 떼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 적은 수의 세포 수일 거고, 부유 상태로 이제 배양하는 동안 세포 수를 측정한 걸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 상피 세포를 떼어서 배양을 할 때, 어, 부유 상태면은, 제가 생각하는 부유 상태면은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액체 배지의 부유 상태면 이렇게 세포가
없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세포가 이제 자라려면 뭐 이렇게 부유한 상태에서도 분열을 하는 세포도 있겠지만 어디에 접촉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촉한 상태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들도 있거든요. 그냥 부유 상태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도 있고 접촉해야지만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이 일단 이거에 대한 차이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이제 떼어내서 얼마나 희석했느냐. 그러니까 세포를 분열시킬 때 세포가 너무 적으면 또 이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세포를 너무 조금 배양하면 이게 배양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배양이 왜 되지 않냐면 세포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얘가 얘한테 도움을 주고 이 세포가 얘한테 도움을 주고 서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약간 면역세포도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으로 막 이렇게 신호 전달하고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포 배양도 서로 같은 세포지만 서로 약간 적당 수준이 있어야 그러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금 배양을 하면 또 배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조건이 부유한 상태에서도 이게 상피세포가 배양이 되는지 일단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적절하게 배양할 정도의 세포를 채취했는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한 게 세포를 떼어냈을 때 그 세포가 계속적으로 이제 어, 그 세포가 계속적으로 이제 분열할 수 있는 상태인 건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말을 해도 찍는 거죠. 결국 이거 정확하게 이제 제가 근거를 못 찾았으니까 이런 실험적 데이터를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찍는다면 음, 저보고 찍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4번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상태의 세포를 떼어냈고 서로 영향을 주는 거고 또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 4번으로 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계대배양을 생각해 봤을 때도, 계대배양도 이 내용이 계대배양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래 세포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다 쫙 이렇게 배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또 이제 배양하고 그런 게 이제 계대 배양의 느낌이니까 계대 배양은 계속 이게 분열을 하는 거겠죠. 분열을 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4번. 그런데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19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20번. 20번은 4점짜리 문제고요. 어, 보기가 주어져 있고 DNA 서열은 짧은 pt들을 암호화하는 부위를 포함한다. 이 pt들은 A개의 DNA 염기쌍이 암호된다. 이때 이 DNA의 별표 표시한 T가 A로 바뀐 돌연변이를 비돌연변이라고 부른다. 다음 중 A, B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아래 유전자 도표를 참조하라고 자료까지 줬죠. 그러면 일단 이걸 알려면 일단 AUG죠. AUG가 일단 맨 처음 메티오늘을 암호하는 거니까 AUG를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떤 게 이제 주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AUG 찾으면 여기 그냥 AUG가 있죠. AUG가 있고
또 어디에 뭐 AUG가 있는지 한번 A 주변을 보면 되겠죠. AUG가 있나? 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AUG가 연결된 게 없어요. AUG가 연결된 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AUG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AUG가 시작을 메티오닌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세 번째 T가 A로 아데닌으로 바뀌었다는 문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펩티드는 몇 개의 DNA 염기쌍에 암호화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종결 코돈을 봐야겠죠. 종결 코돈. 보통 우아 A, 아니, U, A. 그 다음에 U, G, A. 그 다음에 U, A, G. 이 세 가지가 종결 코돈이니까 몇 번째에서 끝나는지 봐야겠죠.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여기 T가 이제 U로 바뀌면 UGA니까 이 종결 코돈이랑 딱 이제 부합하네요.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일곱. 이제 세 개의 염기가 일곱 개니까 21. 네, 21개의 펩티드 DNA 염기성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거 찾으면 2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난센스인지 미스센스인지 알아야 되는데 난센스는 종결 코돈이 만들어져야지 난센스예요. 종결 코돈이. 네. 그래서 종결 코돈이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UUA가 되죠. 이 별표 있는 이 부분 TTT 이 TTT가 결국에는 A로 바뀌고 UUUA로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 거니까 보면 UUA인 거 UUA UUA 유신이네요. 유신. TTT일 때는 유이기 때문에 페닐알라닌이었는데 네. 유신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미스센스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미스센스나 넌센스 말고 영어로 기억이 안 나는데 중립인지 침묵인지 바뀌지 않는 거. 그냥 페닐알라닌에서 페닐알라닌. 그러니까 여기 C는 C로 바뀌었다면 UUC였다면 그럼 페닐알라닌이 그대로 페닐알라닌이 되는 것이죠. 그럼 페닐알라닌이 그대로 페닐알라닌이 되는 경우에는 미스센스라고 안 하고 그 침묵이라고 아마 할 텐데 그 경우도 있으니까 그 경우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은 답이 2번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번 와인버그 하디 와인버그라고는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디 바인베르그라고 이렇게 보통 들으셨을 것 같고 근데 여기 하디 와인버그라고 하니까 하디 와인버그라고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어니까. 근데 이 법칙을 잠깐 설명하면 결국에는 그 유전자 풀에서 유전자 그 하나의 그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A가 뭐 예를 들어서 확률이 0.6이고 A가 대립유전자의 확률 비율이 0.4라면 그거는 세대가 변해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세대가 변해도 0.6, 0.4를 유지하는 게 하디 와인버그 법칙이라고 여기 말하는 하디 와인버그 법칙의 뭐 간단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개체군이라고 하죠. 사실 이렇지 않으니까 이상적인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이 개체군에 속한 나비들의 날개 색깔이 빨간색에 해당하면 대립유전자 큰 뭐 대문자 R, 노란색에 해당하면 대립유전자 스몰 R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대립유전자 R은 대문자 R은 소문자 R에 대한 완전 우상이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일단 계산해야 되니까 R이 대립유전자 있을 거고, 비율, 그 빈도의 비율이 있을 거고, 스몰 r에 대한 빈도의 비율이 있을 텐데, 그건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개체군, 현재 이 개체군에서 노란색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타내는 빈도가 9%래요. 그럼 노란색을 가지려면 열성이기 때문에 R만, 스몰 R만 노란색을 나타낼 거고, 그 빈도가 9%. 9%는 확률로 치면 0.09. 여기다 곱하기 100한 게 이제 퍼센트가 되니까 0.09가 되겠죠? 0.09. 그러면 R을 곱하기 R이 0.9니까 R 하나당 R 하나당의 그 빈도의 확률은 0.3이 되겠죠. 네, 그래서 0.3 곱하기 0.3 해야 0.09가 나오니까요. 그럼 스몰 R의 빈도의 비율이 0.3, 라지 R의 빈도의 비율이 0.7.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R 그리고 스몰 R, 대문자 R과 라지 R과 스몰 R의 이제 유전자형의 빈도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RR은 0.7 곱하기 0.7 그리고 2RR RR 0.7749. 근데 지금 이 계산하는 건 R 플러스 R이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될 빈도가 전체적으로 다 더하기를 해주면 얘가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여기 그냥 두 개 더해서 1에서 빼줘도 되죠. 빼기 그러면 0.49 더하기 0.09. 그러면 계산하면 1 마이너스 0.58. 그러면 0.42 곱하기 100으로 해서 퍼센트를 구하면 42%. 답의 보기에 42% 있으니까 찍고 다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1번의 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식물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식물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출을 봐도 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르몬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호르몬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공부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2번도 풀어보면 옥시는 약염기다. 어, 옥시는 트립토판에서 유래가 되는데, 트립토판은 염기성 아미노산도 염기성 아미노산으로도 분류되지가 않고 산성 아미노산으로 분류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옥신의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걸 결국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옥신은 인돌 플러스 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COH. 인돌은 아마 기본에서 뭐 인돌 하면서 뭐 제초제 뭐 이러면서 인돌을 보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자식의 COH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용기가 아니라 어, 약산이다. 그래서 이게 저도 pH가 얼마인지, pK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검색해 보니까 pKa가 4.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산인 거고, 2번 에틸렌은 노쇠를 촉진하는 기체 호르몬이다. 네, 맞죠. 에틸렌은 노쇠를 촉진하는 기체 호르몬이다. 이건 그냥 설명이기 때문에 뭐 막 설명할 게 없죠.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그리고 지베일린은 과실 발달을 억제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뭐 뉴스에서나 그런 데서 뭐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뭐 과실을 재배할 때 지베릴린을 좀 약간 이용해서 과실 발달을 촉진한다. 그런 뭐 뉴스나 그런 기사를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억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앱시스탄은 수분 스트레스 시 기공을 여는 역할을 한다. 이게 또 나왔는데 아까 이 내용 나온 이런 약간 이런 말이 나온 이런 문맥이 나온 게 아까 뭐였냐면 그 유미즙이 이제 산성인데 뭐 산성을 더해줘서 뭐 이런 지문이 나왔단 말이죠. 유미즙이 산성 이제 내려갈 텐데 뭐 산성을 더해서 뭐 이제 희석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 앞에 문제에서 산성을 산성으로 섞어주는 게 좀 약간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약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수분 스트레스라는 거는 수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수분이 없는데 수분이 없는데 기공을 연대요. 그러니까 수분이 없는데 기공을 연다. 이 기공을 열면 결국에 기공을 열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기공을 열면 내 식물 내에 있던 수분들이 이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서 주변의 환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수분 스트레스 시에는 기공을 닫아서 이제 수분이 증발되는 거를 이제 막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뭐 앱시스탄이 뭐 수분 스트레스 시 기공을 닫는 역할을 한다 이거 알면 좋겠지만 수분 스트레스 시에는 닫는 게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앱시스탄과 상관없이 그냥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앱시스탄이 뭔지 몰라도 수분 스트레스 시에는 기공을 닫는 것만 알고 있어도 그냥 틀린 거죠. 그래서 닫아야 되니까 틀리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고 앱시스탄이 닫는 건 맞습니다. 앱시스탄이 닫아요. 뿌리에서 생성이 되고 뿌리에서 생성이 된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서 공변세포에 작용을 한 다음에 이제 기공을 닫게 되는 거죠. 그 신호 과정 같은 거는 아마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칼륨 채널이나 이런 칼륨 채널이 아니라 칼륨 작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다 외웠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닫는 역할이라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리고 23번 24시간 내재된 생체주기 일주기성 리듬이라고 하고 다음 일주기성 리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뉴스를 보거나 최근에 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에도 한번 일주기성에 대한 게 한번 뉴스에 나와가지고 좀 커다랗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뭐 지금이 이게 2014학년도 기출이지만 뭐 점점 풀어 나가면서 뭐 또 기출에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이거 저번에 그때 말했었는데 또 나왔군요. 역시 그때 이슈가 되니까 아마 교수님들도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라고 또 설명을 하겠죠. 그때 그제서는. 그래서 포유류 내 시상하부의 일주기사 리듬을 조절하는 교차 상액이 존재한다. 뭐 교차 상액이라고도 하고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뭐 추가적으로 뭐 붙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교차 상액이라고 하면 뇌에서 저는 송과샘을 떠올렸고요. 송과샘에서 멜라토닌 떠올렸습니다. 송과샘 떠올려야 되고 송과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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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토닌은 이제 언제 분비가 되죠? 잠을 자야 되니까 밤에 분비가 되면서 이제 잠 자세요 하는 거겠죠.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의 일주기는 밤낮에 의해 재설정되거나 동조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동물이나 식물의 일주기는 밤낮 주기에 의해 재설정되거나 동조될 수 있다. 네, 이것도 그냥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연중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식물의 일주기는 밤낮의 일산화탄소 농도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거를 잘 모르시면 일단 이걸 세모하시고 다음 걸 읽어보세요. 생체 시계와 실제 시간의 불일치는 시차 필요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다. 이것도 뭐가 맞는 것 같죠? 저희가 뭐 해외 여행을 나가면 거기에 시차가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밤인데 거기는 낮이니까 뭔가 자야 될 것 같은데 피곤하고 원래 몸이 이제 잠들어 있어야 될 시간에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답이 3번인데 이게 어디가 틀렸냐면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니라 죄송해요. 식물의 일주일은 밤낮의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 이 농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이게? 이게 밤낮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그렇게 극심하게 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대기를 이루는 질소 있고 산소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이산화탄소, 뭐, 나머지 이제 기체들이 뭐 쭈루룩 있을 텐데, 몇 퍼센트일까요? 이산화탄소. 지금 질소가 대략 70, 산소가 21. 어, 이산화탄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적을 거란 말이죠. 대기 중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는 이제 농도를 이제 보면 0.04%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밤낮의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 때문에 일주기성을 갖는다? 이거는 0.04%가 뭐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추론해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어, 어, 그리고 앞에는 제가 봤을 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연중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식물의 일주기 다 지우고 이렇게 식물의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에 의해서 농도 차이가 있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서의 그 지구 온난화 부분 파트에서 보시면 계절에 따른 CO2 그 변화가 CO2 농도 변화가 CO2의 그 변화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 보통 뭐 그쪽 가서 보시면은 막 이렇게 되는 증가하는 그래프를 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할 때는 이제 CO2가 이제 줄어들고 광합성이 이제 덜 활발할 때 겨울 같은 그런 때에는 광합성을 많이 못하니까 CO2가 이제 늘어나고 이런 이제 계절적 변화가 이제 여기 나오죠. 연중 계절의 변화. 계절적 변화에 의해서 CO2 농도가 변하긴 하지만 이 계절적 변화에 의해서 뭐 일주기, 밤낮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가 얼마나 클까?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답을 3번이라고 했고 나머지 부분 보기들 1번, 2번, 4번이 맞는 거 아닌가,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3번을 틀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번으로 넘어가면 24번에서는 이제 신경계에서 시냅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B 세포와 A 세포, C 세포가 있는데 B 세포에만 활동전이 유도했더니 C 뉴런에도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B는 이제 흥분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B가 흥분해서 C가 흥분했으니까 얘는 흥분을 시키는 친구구나.
그리고 뉴런 A, B를 동시에 이제 활동 전이를 유도했을 때 C에서는 활동 전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아, 그러면 A는 뭔가 억제하는 억제성 뉴런인 것 같다. 억제성 뉴런인 것 같다. B는 이제 흥분성 뉴런, 그리고 A는 억제성 뉴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뉴런 C의 활동 전이를 유도했더니 뉴런 A, B의 활동 전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거는 이거는 마지막에 거는 뭐 마지막엔 뭐 당연한 얘기겠죠. C의 활동 전이를 줘도 그거에 대한 반응은 이 끝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끝에서 뭐 세포 그 화학 물질들이 방출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신경세포체, 네, 신경세포체에 가서 이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여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지막 말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뉴런 A와 B 사이에는 화학적 시냅스가 형성되어 있다. A, B. 어, 이거는 이제 잠깐 이제 패스를 하고 이제 나 지금 보기부터 해보면 A와 C 사이에 정기적 시냅스가 형성돼 있다. A와 C 사이에 정기적 시냅스가 형성돼 있다. 이것도 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보기가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화학적은 어떤 물질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거고, 이 정기적은 그냥 어, 통로를 이용해서 이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로바로 탈분극이 되고 그런 걸 텐데, 어, 그래서 일단 그럼 첫 번째는 제가 패스를 했고, 두 번째도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남겨두고, 그리고 답은 뉴런 B와 C 사이에 흥분성 시냅스가 형성돼 있다. 이건 맞죠. 이건 무조건 맞죠. 왜냐면은 B에 자극하고 C에서 활동전이 관찰됐으니까 흥분성이다. 그럼 다는 무조건 맞으니까 다는 체크해두고. 그럼 일단 그럼 두 개 나가리가 됐네요. 두 개 나가리가 된 상태에서 가는 맞으니까 아, 가 맞구나. 가 맞구나 해놓고, 그 다음에 뉴런 A만 자극하면 뉴런 B에서 활동 전이가 관찰될 것이다.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어차피 A에서는 억제성을 하기 때문에, 억제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활동 전이가 관찰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설명을 좀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어, 여기서 답이, 어, 가, 다는 무조건 맞고, 가도 무조건 맞은 거니까, 일단 다는 설명을 했고, 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화학적 시냅스가 뭐냐? 결국에는 화학적 시냅스는 그런 어떠한 그 이온들, 여기서 A에서 방출이 되면서 이제 B 말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억제성이니까 보통 가바라든지 그다음에 글리신이라든지 그런 녀석들이 CL- 채널, CL- 채널을 이제 뭐 열어주면, 이제 CL- 채널에서 CL 염소 이온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활동적이가 높아졌던 걸 낮춰주면서 이제 탈분국을 이제 더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억제성으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가가 맞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기적 시냅스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기적은
정기적 시냅스로 문제가 나온다면 정기적 시냅스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 이런, 이런 이제 시냅스에 이렇게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아예 세포끼리 연결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간극연조처럼 이렇게 통로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빠르게 Na 플러스가 그냥 바로바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떠한 뭐 아까 말했던 가바나 글리신이나 뭐 글루탐산이나 뭐 아세틸콜린이나 이런 작용 없이 그냥 바로바로 가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닌 거라고 했고 답은 그래서 가다. 1번이 되겠네. 그리고 25번. 25번. 벌써 이제 25번이 됐는데 전압 개폐성 이온 통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 고르시오. 뉴런의 원형지막이 탈분을 뗄 때 전압 개폐성 칼륨 통로는 전압 개폐성 통로와 동시에 열린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추론으로. 네. 기본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NA가 먼저 열립니다. NA가 먼저 이렇게 열리고 NA가 열리고 그 다음에 칼륨이 열립니다. 계략적인 그림을 제가 그린 거기 때문에 계략적인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 뭐 높이나 뭐 그런 거보다 일단 시간은 맞는 거예요. 나트륨이 먼저 열리고 칼륨이 뒤이어서 열리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먼저 닫히고 클로즈 먼저 닫히고 그 다음에 칼륨이 클로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열린 게 먼저 닫히고 뒤늦게 열린 게 뒤늦게 닫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시간은 칼륨이 더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열리면 먼저 닫히고 뒤늦게 열리면 뒤늦게 닫히고 칼륨이 더 길다 시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열린다 틀렸고요. 전압기폐성 칼륨 통로는 나트륨 통로보다 열려있는 시간이 길다. 네, 열려있는 시간이 길어요. 열려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 열려있는 시간이 기니까 더 칼륨이 더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겠네. 칼륨이 더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겠네. 그러면은 그래서 과분극이 되는 그냥 뭐 그렇다기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좋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편하다는 거예요. 어, 뭐 활동전을 그리면 이런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잖아요. 아, 과분구. 아, 이게 칼륨 통로가 더 오래 이제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서 과분극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게 되면, 나번도 맞는 게 되는 거죠. 나번도 맞게 되는 거고. 전압계폐성 나트륨 통로는 한 번 열렸다가 닫힌 후 부름기를 가진다. 부름기를 가진다. 부름기에 대한 개념 일단 맞는 복이고요. 부름기의 개념은 절대적 부름기가 있고 상대적 부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하면 여기가 뭐 여기쯤이 이제 앞에 쪽이 이제 절대적 부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과분기가 되는 여기 이제 과분극이 되는 쪽이 상대적 부름기가 되면서 이렇게 절대적 상대적 부름기가 있기 때문에 부름기는 가지는 건 맞고 이 절대적과 상대적의 차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가가 아니니까 가를 다 지운 2번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열리는 건 아닙니다. 나트륨이 먼저 열립니다. 그래서 26번을 볼게요. 아까 식물의 호르몬 문제 말고도 이제 식물의 생장에 대한 이제 문제가 하나 더 나왔는데 보면 성장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나머지 다 옳고 하나 틀린 거죠. 그래서 뿌리 끝에 있는 분열 조직을 정답 분열 조직이라고 한다. 근데 맞는 거죠. 뿌리 끝 식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뿌리 끝 이 부분과 식물이 이렇진 않겠지만 식물 끝 여기
식물의 이 지상에서의 끝도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합니다. 음, 글씨 너무 이상하게 죄송한데 이거 왜 이러죠? 아,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합니다. 끝과 지상부의 끝과 지하부의 끝, 그냥 뿌리 끝, 줄기 끝 이렇게 이제 끝끝이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기 생장 중에 관다발 세포는 일기 물간부와 일기 체관부로 분화된다. 이제 일기 생장에서 이제 전 형성층이 일기 물간부와 일기 체관부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거고, 대부분의 식물종들은 살아있는 한 계속 자라는 무한생장. 어, 동물은 무한으로 생장 안 하지만 식물은 무한으로 생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고, 4번에서 일기생장 후 줄기와 뿌리 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이기생장이라고 한다. 예, 틀렸죠. 일단 길이가 증가하는 거를 이제 일기생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피 이제 커지는 거, 옆으로 사이드로 커지는 거, 부피가 커지는 거를 이기생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낚시를 걸었죠. 뿌리의 길이가 아니라 줄기 뿌리의 길이가 아니라 부피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식물 문제들은 그냥 약간 생각 없이 그냥 그 딱딱딱딱 그냥 그렇게 틀리고 맞고가 좀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 기출에선, 지금 기출에선. 아까 앞에서 에틸렌의 노세도 살짝 가보면 아까 에틸렌의 노세도 그냥 에틸렌의 노세 이렇게 그냥 기체 호르몬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서는 기리생장이다 하고 틀리게 그냥 바로 딱딱 나오게 나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27번. 27번은 다음 중 계통을 추적하는데 이용하지 않는 거. 미토콘리아 DNA는 뭐 모계 유전이니까 모계 쪽을 유전 찾는데 도움을 주겠죠, 계통을. 그리고 유전자 중복도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어, 유전자 중복이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유전자 중복도 어느 정도 계통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유전자가 뭐 중복이 되잖아요. 뭐 실수라든지 잘못해서라든지. 그래서 이것도 계통 추적에 연관성이 있고, 상동 유전자도 계통 추적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풀 때. 어, 내 상동 유전자는 어쨌든 엄마 아니면 아빠한테서부터 이제 온 거니까, 내 유전자, 그 범인 검거할 때 쓰는 유전자 그런 방식, 아니면 친자 검사할 때 그 친자 검사를 계속 하면은 결국에는 끝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겠죠. 내 아버지가 맞는지,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맞는지, 이렇게 쭈르륵 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갔고, 확 사실 보자마자 다 이게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수렴진화 자체가 정의를 알면 답을 그냥 바로 1번으로 고를 수 있어요. 수렴 진화 정의 자체가 서로 다른 그런 이제 계통이고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건데 그 형태만 같은 거죠. 형태만. 그 형태만 비스무리해서 서로 같은 종인 것처럼, 서로 같은 계통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걸 뜻하는 게 수렴 진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시가 박쥐랑 어떤 게 있었는데, 그건 수렴진화일 뿐이지 서로 같은 계통이 아니라서 추적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체크했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8번 이제 면역 문제가 나오는데요. T세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음, 어, 뭐 B세포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다음 만약에 제가 2014학년에 2015학년도 이제 준비를 한다면 T세포가 나왔기 때문에 B세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B세포를 또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편입을 준비했다면. 그래서 이제 1번 보면 세포독성 T세포는 체내에서 자기 항원을 인식한다. 좀 약간 아리까리하죠. 자기 항원을 인식했나? 자기 항원을 인식한다. 일단 제 지식선에서는 일단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성화된 세포독성 T세포는 포포린을 분비한다. 포포린과 그린자임. 이것도 뭔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보조 T세포는 막 수용체가 자기 비자기 복합체와 결합하면서 활성화된다. 이걸 이제 보조 T세포, T헬퍼 세포를 보면은 이제 MH 이제 항원 제시 세포, APC 항원 제시 세포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MH 이렇게 올라와져 얘가 이제 MHC고 여기에 올라와져 있는 이제 비자기 항원 뭐 단백질이겠죠? 뭐 단백질 이런 분자들을 이제 인식을 하는데 얘가 이제 TCR이겠죠. T세포, 뭐 수용체 이렇게 해서 이제 T세포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텐데 얘는 이제 비자기겠죠. 항원이니까. 근데 MH는 이제 자기겠죠. 자기. MHC는 자기. 그래서 자기, 비자기 복합체와 결합하면서 활성화된다. 이것도 저는 이제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맞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4번에서도 세포독성 T셀도 인식할 때는 보조 T셀과 세포독성 T셀이 차이가 없이 똑같이 비슷하게 인식을 하니까 비슷하게 인식을 하니까 이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답이 뭐지 했습니다. 처음에 답이 뭐지? 답이 뭘까? 답이 뭘까? 그래서 답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 답을 못 찾아서 결국에 면역학을 찾게 돼요. 면역학을 찾게 돼서 면역학을 찾아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을 찾게 되는데 T세포의 항원 인지는 반드시 비자기 펩티드 항원이 자기 항원 제시 세포에 비자기 펩티드 항원이 자기 항원 제시 세포의 MHC를 통해서 제시되어야만 그 항원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항원을 인식할 수 없고 체내에서 비자기 펩티드 항원이어야 돼요. 비자기 펩티드 항원일 때 비자기 항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이 든 건 답이 1번이라고 찍어야 되는데 사실상 자기 항원을 인식을 할 수가 그러니까 책에서 이론적으로는 비자기 펩티드 항원이 자기 항원 제시 세포 MHC를 통해서 이제 인지할 수 있는데 보기 1번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기 보기 1번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비자기 펩티드 항원을 인식해서 이제 뭐 그 감염 세포를 죽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이 꺼졌네요. 화면이 왜 꺼졌지? 인식이 되는데요.
이게 100%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 항원도 인식하는 애들이 일부 살아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세포 독성 세포들이 자가 면역 반응을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하죠.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데 어떤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또 알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너무 다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나오는 참고서에 나오는 1번을 찍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답을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번은 이제 발생에 관한 문제인데요. 음, 중배엽으로 발달하는 기관 조직만 고르라고 되어 있죠. 표피는 외배엽이죠. 외배엽이라서 1번은 끝났고 간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배엽이 되는 거죠. 간은 내배엽. 그리고 소화관의 내벽도 이제 내배엽이 되는 거고 나머지 근육계, 배설계, 체관계는 다 중배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중배엽인 것만 발달하는 기관 조직만 묶인 것. 그래서 2번이라고 골랐고요. 30번에는 동물의 수정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고른 것은 나오는데요. 참고서를 보시면은 성게 수정이 나올 거고 성게랑 뭐 또 나머지 하나의 수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성게 수정을 일단 참고를 해서 본다고 치면은 그 이제 순서가 어 정자가 뭐 그림들이 다 이런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정자가 있고 얘가 뭘 막 이제 이렇게 분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뭐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자에서 이제 뭐 수용체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핵이 이제 여기가 녹겠죠. 막 이렇게 녹고 이 수용체와 뭐 여기에 이제 결합할 분자들이 붙고 그 다음에 핵이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젤리친과 접촉하고 첨체가 효소 분자를 분비한다. 마가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첨체 효소 분자 분비했으니까 효소가 젤리 난치고 분해한다. 똑같죠? 분해한다 것까진. 그럼 이 다음이 다르네요. 이 다음이 가랑 라. 가를 보면 정자의 머리 단백질이 난자 수용체에 결합한다고 돼 있고 라를 보면 원형질 막이 융합한다. 먼저 결합을 해야 가서 이제 융합이 되는 거겠죠. 막들끼리 융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용체가 결합이 되고 막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핵이 이제 난자의 세포질로 들어간 다음에 나랑층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으로 되고 이제 30번까지 문제를 풀이를 끝냈습니다. 이 30번 문제 풀이는 교과서를 보시면 성게 이제 수정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답이 3번인 거는 금방 체크하실 수 있고요. 네. 이 수정에 관해서도 기출문제가 뭐 많이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게 뭐 칼슘의 파동, 그리고 뭐 빠른 차단과 느린 차단, 막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이 수정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뭐 칼슘이 영향을 준다. 그리고 빠른 차단, 느린 차단, 뭐 빠른 차단과 느린 차단은 뭐 나트륨이 뭐 연관이 되는 차단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이제 기초생물 편입 전공 이제 풀이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